자, 얘는 2020년 6월 모의고사고요. 전체 뭐 1컷이 이 정도 나왔고, 그죠? 1컷은 높아요. 근데 2컷이 좀 낮은 편이고, 전체 오답률에서 좀 특이한 거는 2번입니다. 2번의 오답률이 전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긴 해서 이 문제는 일단 보긴 할게요. 이 문제는 뭐 조금 보긴 할 거고, 이걸 제외한다면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는 20번입니다. 20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이런 편이고, 그 외 오답률 높은 문제는 28번. 오답률이 좀 높고요. 28번은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안 썼기 때문에 조금 오답률이 좀 높지 않나, 좀 이런 편이고, 문학에서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는 36번이에요. 36번 하고 41번 이런 건데, 일단은 오답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는 좀 그렇고요. 그 외에 조금 애들 볼 때 조금 오답 높았던 문제, 그게 32번이나 33번 이 정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했던 애들은 거기에도 오답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걸 볼 수도 있고, 문법 전체 오답률 높은 문제는 13번이에요. 13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긴 한데 13번은 사실 알고 보면 2학년은 사실 3점 주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편이고,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문제는 12번이에요. 12번 문제는 좀 좋은 문제고, 11번도 기본을 알고 있는 걸 좀 봐야 되는 문제일 때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문법은 세 문제를 볼게요. 15번은 그냥 딱 정답만 볼게요. 13번은 지금은 뺄게요. 문법은 4개 정도만 볼 거고, 다음 주에도 어차피 또 보게 될 거니까. 그리고 20번 문제를 볼게요. 20번 문제를 볼 거고, 문학은 이대문제는 볼게요. 문학 이대문제는 보내놨고, 그 다음에 28번하고 이거는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같이 좀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세요. 11번은 기본적인 그 형태 문제인데, 이거는 별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하고 연결된 것만 볼게요. 어차피 지문에서 보면 격조사, 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기본이고 접수조사까지 나오는 건데, 그냥 조사 전체 문제죠. 그런 문제예요. 근데 조사 자체는 결국은 또 뭐가 연결돼요? 이 11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조사 상위 개념 자체는 결국은 단어이고 품사죠. 이게 결국은 같이 가는 문제라고 봐도 돼요. 품사 자체 어느 정도 되는 형태가 돼야 돼요. 왜냐면 주격이 되던 복격이 되던 서술격이 되던 또는 목적격이 되던 또는 부사격이 되던 또는 가명격이 되던 결국 다 뭐예요? 주어, 보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학과목과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이 설명 자체를 앞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주어에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주어 뒤에 붙었으니까 주격이라 얘기하는 거지, 조사가 뭔가에 대한 성분에 자격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쉽게 봐보면 이런 식이다. 보면 철수가 학교에 뭐 간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얘가 당연히 주어고 얘가 부사어고 얘가 서술어예요. 근데 이게 얘 때문에 과연 주어일까요? 그건 아니잖아. 실제로 이렇게 없다고 해도, 또는 이거를 뭐로 바꿔서 이렇게 보조사로 바꿔도 어차피 이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장 성분의 뒤에 붙어서 자격을 더해준다는 거지, 얘가 자격을 결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거 정도는 꼭 파악을 해야 돼요. 11번, 1번에 보면 그는 보통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원의 인물 뒤에 붙어서 이것까지 맞아요. 근데 조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게 틀리겠죠.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 얘는 주어죠. 그죠? 얘가 서술어죠.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질문 설명이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대단이다 바로 앞에 나온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격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보조사죠. 이가 대신에 이게 쓴 거잖아요. 가 대신에 일부러 보조사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문장을 두 개 나눌 수도 없죠. 그는 아니다.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로 문장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는 아니다. 문장 자체가 비문철이 될 거니까 그가 아니라면 도대체 뭔 거야?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대단이다 바로 앞에 말은 뭐라고 기억해야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꾸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죠. 일부러 뭘 뺀 거야? 의자 뺀 거잖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조사 문제에서 적조사가 들어간자리에 뭘 빼거나 자꾸 보조사를 바꾸기 때문에 결국 문장 성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 건이에요. 이 문제에서. 이게 1등급이나 2등급 나온 형태의 애들은 그냥 문법만 갖고 얘기하면 이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안 읽었을 겁니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문장 성분과 그 조사해 가는 거 이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재단이나 앞에 나온 말이 보호라는 걸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게 보호구나. 누가 이렇게 확인합니까? 문법 공부가 좀 돼 있으면 그건 기본 라인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확인 안 해요. 자, 그래서 정답 1번 나온 거고 그 다음 2번 니은의 인이는 체언인 나래부터 서술의 자리를 갖게 한다. 왜냐면 이다 형태가 인이 형태로 바뀐 거니까 서술격 조사죠 얘는. 맞아요. 서술격 조사니까 서술어 자격을 갖게 하겠죠. 활용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전에 볼 때 조사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안 되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동사형용사처럼 이다 이고이며 이니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도는 당연히 보조사니까 특별 의미를 더해주겠죠. 그게 세 번째 문단에 보조사는 체험보다 활용어미 등에 붙어서 어떤 특별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보조사가 붙어있을 때 보조사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한 의미 자체가 빠지겠죠. 말 그대로 혈수는 학교에 간다. 이럴 때 이 많은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애가 아니라 얘만 학교에 간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릴 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동생의 관심을 꾸미죠. 그러니까 관형어죠. 그럼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문단의 의는 관형격 조사가 된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 모모랑 형태는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리에 이어준다. 구두와 모자를 삽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접속 조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은 A의 활용 사례로 적절한 걸 물으면 뭐가 돼야 돼?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만 서로 뭐가 다를 거야? 문장 성분이 다를 거고 나머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1번은 둘 다 뭐예요? 깨끗하지가 않다. 미덥지가 않다. 이건 둘 다 뭘까? 강조죠. 기억 A라고 나온 거 다음에 보면 안말을 강조한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둘 다 보조사예요. 얘는 정답이 아니죠. 두 번째, 이건 둘 다 딱 봐도 목적어잖아요. 을을 붙였으니까. 정답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소리에 깼다. 일에 상하지 마라. 둘 다 부사어죠. 뒤에 서술어 꾸미니까. 정답 아니에요. 네 번째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여성과 교류했다. 둘 다 부사어죠. 얘도 아니에요. 근데 5번은 부산에서는 뭐야? 부산에서 출발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번을 볼 때 부산에서는 부사어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학교에서는 주어죠. 얘는 주어예요. 이게 지문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에서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쓰일 때도 있고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부터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를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나 애가 붙는다 또는 애기가 붙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단체일 때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문장에 보면 주어가 없죠. 이게 아니면 우리의 학교에서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 문장의 유일한 주어는 학교밖에 없어요. 가 대신에 이걸 쓴 거죠. 그래서 단체일 때는 가 대신에 에서를 쓰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13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어가 다 좋잖아요. 이렇게 놓는 돼 있고 놓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팔날이라고 돼 있고 팔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달아.
그 다음에 막밀 냈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이것만 갖고 접근해도 돼요. 이 문제에서 교체, 탈락, 그 다음 축약, 첨가라는 것만 갖고 접근하면 이 문제 끝나요. 항상 생각할 때 교체는 의문의 수가 바뀌지 않죠. 탈락이나 축약은 둘 다 뭐예요? 하나 줄죠. 첨가할 때 하나 늘죠. 요 개념이에요, 기본. 이런 거잖아요. 이거 히읗 자체가 그대로 일단 니은으로 바뀐 거잖아요. 물론 두 번에 걸쳐 바뀌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냥 교체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니은 자체가 리을 된 거니까 교체죠. 그럼 얘네들은 의문 개수 자체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히읗 자체 날라갔죠. 탈락이에요. 그리고 리을은 올라간 거니까. 막릴 같은 경우는 이때 이음은 없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교체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첨가가 돼야 돼요. 물론 여기에 교체도 있죠. 말 그대로 이음 자체가 니은 되는 건 첨가고 여기서 기억 자체가 이음 되는 건 교체지만 교체는 별로 의미가 없죠. 정답을 찾는 데는. 그래 여기서 탈락되는 건 마이너스 1이고 첨가되는 건 플러스 1인 거니까 찾을 수 있는 거는 의문 개수가 변하지 않았는가 의문 개수가 변했는가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안 되죠. 음변등의 전후에 의문 개수가 동일한가? 예. 교체는 동일하겠죠. 근데 아니요? 첨가나 탈락 나오면 다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진 않지만 질문을 물어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죠. 3학년에서는 이거 3점짜리 안 줄 겁니다. 왜냐면 이걸 다 노출시켜 줬으니까요. 대체 의문변동 현상이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정도는 있잖아.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는 거고 2학년 안에서 기억할 거. 교체 안에는 음절의 끝으로 교체, 단소리 대기, 부계음화, 비음화, 유음화 이게 음운 자체에서 교체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15번은 정답만 보세요. 정답만. 이거 고1 때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수민정음이나 용기어천가는 웬만하게 다 배워요. 수학원에만 좀 다를 뿐. 그죠? 근데 이게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당연히 소리대로 적었죠. 깊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어졌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밀세는 움직임에 대응하는 거니 현대국어에서는 밀세는 다 안 쓰죠. 그거 맞는 말이죠. 세 번째, 날은 를과 견주에 보니 현대국어의 단어 형태가 과거에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르리니까 달라졌죠. 아래하는 지금 안 쓰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쓸 것이면에 대응한 거 보니 표성에 서로 다른 자음 두 개를 썼다. 그래서 비읍, 시옷 눈에 보이죠.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건 풀어준 거고 사실 이건 그냥 주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원래 제대로 하면 이게 나와야 되죠. 어두자음군이란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합용명사란 말 자체가 나오거나 이게 실제로는 뭐 이런 식의 모양인 거죠. 결국은. 근데 이거 용어를 서로 초성에 다른 자음 두 개가 썼어라고 나오니까 4번은 거의 보너스적이죠. 이건 틀리기가 힘들어요. 4번은. 답을 하기도 그렇고. 근데 5번에 보면 얼굴의 현체라는 것에 의미하는 걸 보니 현대국어로 오면서 단어가 확대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현대국어라는 거는 현재 국어에서 형체를 쓰였다는 게 아니라 현대어로 풀이하니까 형체를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세라는 말은 당연히 중세국어를 얘기하는 거고 이 현대라는 거는 현대어로 이 중세국어를 풀이하면 이 정도의 뜻이 하는 거지 현재의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쓴다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로 쓰였다는 거야? 중세국어에서는 형체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얼굴이 현재에는 어떻게 써요? 정말로 안면부로만 쓰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형체는 몸 전체고 안면부는 몸의 일부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더 줄어든 거죠. 축소로.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사실 이 세종어조 후민정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지 니네 고1 때 같은 세종어조 후민정음이 나왔던 그 나나만스 중개자라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지문을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했죠. 이게 문장이 길어지나 짧아지나 어쨌든
현대 국어 부분에 밑줄을 안 줘요,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시간 걸리게끔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0번으로 넘어가세요. 20번은 한번 애가 어떻게 얘기하고 선생님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상황 판단해 볼 게 있어. 그리고 지문에서 과연 두 가지 얘기해요. 대자 존재라는 건 뭐고 그 다음에 대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거는 보기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보기에서 한번 먼저 보세요. 학생이 선생님과 상담한 상황. 학생,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늘 의사라고 대답을 했는데 부의가 되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의사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학생이 말을 갖고 올 때 얘가 의사가 되겠다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 의사가 아니라 부모님의 주입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내 꿈은 내가 고민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쉽게 가면 이제 꿈을 다시 생각해봐야 돼. 왜? 부모님의 주입에 의해서 네가 의사가 되고 싶은 거니까 진짜 네 꿈이 의사가 아닌 거잖아. 그럼 네 꿈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그렇게 하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부모님도 너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선생님에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남의 주입에 의해서 네가 어떤 장래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네 스스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기본 라인이면. 그죠? 그러면 1번에 볼 때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재선하고 있다. 왜? 학생 자체는 지금 이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뭘 얘기해요? 자신의 장래 희망에 관한 게 과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 하고 있는 거다. 정확하게. 자기 장래 희망이니까. 그럼 자기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자기 자체를 대성하고 있는 거죠. 자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이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고 있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해당한다. 근데 이 지금 여기서 기대를 의식하는 존재는 누구야? 이 존재 자체는 즉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존재는 누구야? 학생 자신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님이 이런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게 대타 존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데 대타 존재는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나오죠. 그럼 네 번째 문단은 더 생각한 거야. 샤르트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고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관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대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타 존재라는 거는 타인의 시선 자체가 필요한 거고 그 시선으로 규정되는 나의 모습,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내 모습이죠. 그러면 얘가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건 자기가 의식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자 존재죠. 대타 존재가 뭐야? 타인의 시선을 규정된 내 모습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얘를 뭐하고 되는 거야? 네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과연 의사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대타 존재가 아니죠. 대자 존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엄마가 니네한테 너 의사가 돼야 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의사 공부를 해. 네? 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대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부모님의 어쨌든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내 존재니까 그때는 대자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의 두 번째 말.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선천적으로 어떤 즉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의사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네 번째, 학생이 의사 되기를 바라본 부모님. 그럼 이건 부모님의 입장대로 본 거잖아요. 그럼 대자존재가 맞겠죠. 대자존재라는 거는 세 번째 문단 나오죠. 샤르트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를 구분하는데,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 다른 말로 대자 존재로 명명했다. 그러니까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 두 개가 나오는데, 즉자 존재는 일상 사물처럼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는데,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자기를 대상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을 결정된다면 그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되고, 그래서 샤르트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고 그 고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도 생길 수 있게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책임지는 건 또 싫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이 의사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 마음이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자 존재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장래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다. 그 타자가 누군데?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의사 되라는데 과연 되는 게 맞을까요?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타자의 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관련돼서 18번도 같이 볼게요.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데, 이거는 기억 바로 앞에 보면 기본적인 힌트가 있어요. 기억 앞에 보면 이러한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나하고 타자라는 존재는 얘도 이렇게 시선을 보낼 수 있고 타자도 나에게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 얘도 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면 정답이 나와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억돼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샤르트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겨서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기 행위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전부 나오죠. 결국은 타자의 시선에 노출된다는 것은 타자도 나에게 노출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선이나 노출이라는 것은 타자와 내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정답을 할 게 뭐밖에 없어? 나하고 타자 둘 다 서로를 바라보는 대상이다. 이거밖에 정답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3번과 4번을 넘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주체적인 존재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갈등 뭐 이런 얘기 나온 거니까 객관화시킨 거죠. 절대 주체적 존재로 한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28번 좀 넘어가 보세요. 사실 28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근데 오답이 조금 높은 거는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문제를 보면 1번에 인체의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한 능력이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문단이 없어요. 사실. 근데 2, 3, 4, 5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1번이 아닌 거는 나중에 이제 충돌해서 얘기가 나온 거고. 자, 1번 좀 이따 찾을게요. 2번.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의 강약이 조절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1문단에 보면 얘기가 나오죠. 1문단에 보면 마지막 세 줄.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자체가 활발하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건 면역 반응이 활발하지 못해서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병해버린다는 얘기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확인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해한 경우가 바로 1문단 얘기죠. 말 그대로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은 유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해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멀리 있어요. 맨 마지막 문단이겠죠. 마지막 네 줄에 보면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라고 나오죠. 그럼 유해한 역할은 앞에, 그 다음 유해하지 않은 역할은 맨 마지막 이렇게 나오죠. 지문의 형태가 되게 길어요. 그럼 정답 3번 아니죠. 그 다음 4번의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계에서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이게 세 번째 문단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위생과에 따르면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5번 장내 미생물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왜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마지막 문단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그 결과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해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1번 인체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번째 문단에 이 얘기 나오죠.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 이걸 그대로 한다면 이 면역 반응 자체가 결국은 균형을 찾는다는 거는 뭐와 연결되는 거야? 내부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 물질과의 공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외부 물질이 있어야 우리 면역 반응도 활발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요. 외부 물질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 반응한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은 거 다음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모든 외부 물질들이 배척이 되기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 걸어줄 존재가 사라짐으로 균형이 깨진다. 결국은 외부 물질이 없으면 균형도 깨진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조절 능력 자체가 결국은 뭐한다? 균형을 항상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깨트릴 때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들이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 고전소설 넘어가세요. 고전소설은 이거는 32, 33? 이거만 할게요. 34에 뭐 단어 문제니까 크게 보지만 안 보고 이건 그냥 어휘글을 보낼 겁니다. 자, 33번에 보기를 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 나오죠. 이대공전은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을 통해서 유기적 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인공이 두 명이라는 거잖아. 남과 여가 둘 다 주인공인 거고 얘네들은 둘 다 충성과 연결돼요. 그 얘기는 결국은 유교가 들어간다는 거죠. 유교에는 항상 크게 보면 충, 또 이런 게 무조건 다 유교입니다. 기본 라인에서. 그죠?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을 그린 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의 활약상을 부각한 점, 그 다음에 공주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얘네들이 주인공이지만 여성 자체를 주인공을 삼고 그걸 뭐하고 있다? 얘 자체를 영웅을 삼고 있는 게 조금 강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보면 공주가 자신의 잘못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것도 특이점이라는 거죠. 왜냐면 보통의 임금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게 조금 이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번에 볼 때 이대봉이 황제의 부름에 지체 없이 응한다. 그럼 당연히 군주에게 충성하는 모습이죠. 황제가 부른데 바로바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두 번째, 황제가 여러 신하들의 간화에 따라 이대봉을 표출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황제가 여러 가는 신하들의 간호에 따라 이대공을 폐초한 건 나오지만 여기서 자기 잘못 인정하는 부분이 안 나와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답에서.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인 거고. 세 번째, 장혜왕이 규중을 벗어나. 보통 규중이란 말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규중이란 말이나 또는 규방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거처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이대봉인 거고 여자 주인공이 장효왕이라는 거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죠. 그거 파악 못하면 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얘가 당연히 전쟁에서 대원수로 참여해서 활약한 모습은 여성 자체가 영웅이 되는 거고 여성 자체가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제약을 뛰어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장혜왕이 잉태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선뜻 나서는 모습.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애까지 죽을 거고 가문에서 결국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보다 뭘 먼저 생각하는 거야?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신 4번에 이렇게 얘기되죠. 4번에서 볼 때 얘는 충의가 우선이네야 개인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되게 이상하죠. 아니 잉태까지 했는데 전쟁에 나갔으면 그렇게 없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자 자체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면 아 진짜로 얘는 충이 항상 멈춰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더 부각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각각 남북의 적과 맞서 싸운다. 각각 맞서 싸우면 남자가 싸우는 부분 따로 있고 여자 싸우는 부분 따로 있으니까 각자 주인공들이 자기의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주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남과 여의 이 주인공이 둘 다 영웅이고 기본적으로 둘 다 뭐한다? 주체적이다라고 나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한쪽이 박시원처럼 남편 뒤에서 얘를 그냥 도와준다거나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할 역할을 하고 내가 이쪽 맡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저쪽 맡아 이렇게 해서 분담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 2번밖에 안 나오죠. 자, 32번 같은 경우는 A, B를 이해한 걸로 적절한 건데 A는 A 한 윗줄 한번 보세요. A 위에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황제가 그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인지 방책을 물었더니 왕후가 알아왔다. 폐화의 은덕이 우리 추왕부부에게 미쳤사온데 불행해서 전쟁에서 죽은들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야? 전쟁에서 죽으면 불행하긴 하겠지만 우린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나 죽더라도 전쟁 나가겠다는 얘기잖아. 엎드려 바랄 건데 폐는 근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전쟁 나서 다 죽여버릴 거니까요. 제가 죽더라도 최소한의 애들은 죽여버릴 겁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A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A에서는 정확하게 전쟁에 나갈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왕후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뒤에 A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군병을 조발해서 왕후를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도 총독 상당군에 봉하고 임금과 절하를 주며 군중에 만약 태반한 자가 있으면 즉시 죽여버리라 했다. 그럼 뭐하고 있는 거야 뒤에? 공법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초왕은 대원수 겸 상장군을 봉했다. 지네가 다 해먹어요 이래 보면. 군사를 조발할 때 장원수는 행성의 군대를 조발하고 원수는 초난의 군대를 조발해서 각각 80만씩을 거느리고 행군하여 대봉은 북방의 흥로를 치러가고 애왕은 남방에서 떠났다. 양쪽에 다 오니까 각자 서로 뭐 하는 거야? 역할 분담해서 이렇게 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배경은 지금 중국으로 뺐으니까 황제란 말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B를 보면 B 바로 위에를 봐봐. 이것도 B 위에 문단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때 5나라의 왕들이 성우의 목을 보고는 황금과 비단, 차단을 술에 다서 싣고 항복의 문서를 누구한테 올리며 이 남녀 주인공에게 올리며 이 얘기잖아요. 죽여달라는 사죄했다. 이건 진짜 죽여달라는 게 아니죠. 죽여달라고 사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죽기를 다하면서 사죄했다 이런 얘기겠죠. 사죄할 테니 죽여주세요. 이건 말이 좀 이상하니까요. 그죠? 자, 장원수가 5나라의 왕들 잡아들여서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힌 후에 한
항공문서와 예단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B 위의 장면에서 뭐 한 거야? B 바로 위를 보면 이미 뭐 한 거야?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항공문서하고 이거 받았잖아요. 항공문서를 기본적으로 받고 그 다음 왕들에게 예단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B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만일 니네가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5등의 인종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니 명심해라. 그리고 물러나 동지의 조공불행을 지체하지 마라. 그럼 B에서는 뭘 얘기해? 니네 앞으로 더 깝죽거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럼 뭐 하는 거야? 경고했죠. 한 번만 더 전쟁하면 가만두지 않겠노라. 반역하면 가만두지 않다. 경고한 거예요. 그 다음 물러나 동지의 조공불행을 지체하지 마라. 그리고 뭐야? 이런 조공을 보낼 것을 다시 다짐시키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라인에서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결국은 전쟁 나라 결심하고 전쟁 승리하고 왕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이런 흐름 따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A에서 드러난 인물의 전쟁에 나타나는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B에서 뭘 확인했어? 인물의 결의는 뭐야? 인물의 결의라는 건 전쟁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근심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니까 얘네 근심을 없애려면 얘네가 이겨서 뭐 해야 돼? 반역한 애들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항공문서 받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B를 그 위에를 잡아도 되고 그 밑에 잡아도 돼요. 어차피 그 위하고 밑에가 다 전쟁에서 이긴 내용 자체가 나온 거니까요. 그럼 정답 1번밖에 안 나오죠. 이미 A만 가지고 봐도 안 맞아요. 나머지 2, 3, 4가 권위 추락되거나 예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내적 갈등 자체가 처음 더 없는데 해소될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 오해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B를 떠나서 A 자체가 전부 다 틀렸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33번과 32번이 기본 라인이 똑같아요. 왜냐면 33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니까. 고전에서 제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인물이 이름이 자꾸 바뀌거나 그럴 거예요. 여기도 애왕하고 이대공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장군 특히 이름 보면 무슨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본 것처럼 보면 무슨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도 총독 상장군 이게 다 하나의 이름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대원수라고 얘기할 때고 어떨 때는 병마도 총독이라고 얘기할 때고 어떤 거는 상장군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인물들이 벼슬 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 가끔 이제 나오니까 중국에서 황제 자체는 당연히 나라 자선인 거고 중국에서 보통 왕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황제가 얘를 왕으로 지칭해 준 거기 때문에 일종의 뭐냐면 벼슬아치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왕이 너에게 고려 시대에 보면 뭐 지방 호족 이런 것처럼 거기에 자치권이 인정해 주는 형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 자체인 거지 얘네가 진짜로 그 지역 자체를 무슨 관리하고 뭐 자기가 스스로 나라해갖고 뭐 도장 갖고 있고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황제 인정받은 애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면 그냥 뭐 지방 호족들 요 정도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니면 가끔 오랑캐 뭐 거랑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걔네는 그냥 자기네 오랑캐가 세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 중에 항상 뭐예요? 황제 자리에 찾기 위해서 반란한 게 존재하는 거고 영웅들은 당연히 황제급의 능력이 있어도 당연히 충성이 먼저니까 자기가 반란 저지르지 않죠. 여기는 지금 그게 빠진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앞에 그런 형이상학적 내용 얘네가 원래 뭐 하늘에 모였는데 벌을 받아서 뭐 내려가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 뺀 거라서 여기 장면들은 전부 다 그거죠. 현실적인 내용만 나온 거고 특이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만 잠깐 보세요. 애왕이 부문을 잃고 남자간에 살아가다가 과거의 국제에서 남방선의 군대에 격퇴한다. 이게 기본 라인이죠. 결국은 여자인데도 얘네가 벼슬을 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사기치고 일단 벼슬한 거고 나중에 이제 여자에게 밝혀진 건 상황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임금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봐주는 장면 자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여자가 영웅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 라인이에요. 남자 모티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벼슬하지 않는 박시점처럼 뒤에서 그냥 서포트만 하거나 이런 식이죠.
근데 여자가 실제로 여자의 복장 그대로 해서 벼슬에 나가서 보는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전쟁 나갔는데 치마 입고 뭐 넓은 소매에 옷 입고 이렇게 싸울 수 없잖아요. 구치장성이니까. 그 전에 남장하거나 이런 모습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볼 건데 41번은 혹시나 그 해설책 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거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안 하긴 할 건데 어느 인간들을 봐야 될지 뭐와 뭐를 도구할지만 잘 보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35번, 36, 37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청준은 나중에도 한 번 또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될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양반은 모의고사 빈도 되게 많이 나와요. 박한서, 그 다음 뭐 이청준 이 두 사람은 되게 잘 나올 건다 앞으로도.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